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여야 국회의원 28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국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당 의원들은 벌금 5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의원 23명의 황교안 대표까지 기소된 자유한국당은 야당 주립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황 대표의 대권 도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청와대가 조만간 대대적인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할 예정입니다. 부장급 이상 검사들에 대한 인사 검증을 마쳤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교체가 유력합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올 하반기부터 업체별로 흩어져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한 번에 원하는 계좌로 옮겨 현금으로 쓸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에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 금지 조례가 시행된 지 2년이 됐습니다. 과연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버스에서는 승객들의 음식물 반입이 크게 줄었지만 지하철에서는 여전히 음료를 들고 타거나 음식을 먹는 일이 많았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자신의 손을 잡아당긴 여성 신도에게 손을 내리치며 화를 냈습니다. 교황은 다음날 인내심을 잃었다고 사과했지만 교황의 행동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에이 동정민입니다. 오늘은 국회를 뒤흔든 검찰 수사 결과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해 검찰이 9개월 만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총선 100여일을 앞두고 국회에 태풍을 몰고 왔는데 여야 의원 28명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기소했습니다. 첫 소식 조영민 기자입니다. 패스트트랙 법안 접수를 놓고 이틀간 계속됐던 여야의 극단적 대치. 망치에 쇠 지렛대까지 동원한 집단 충돌의 결말은 여야 현역 의원들의 무더기 법정행위였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선 우선 황교안 대표가 국회 회의를 방해해 국회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회의안과 출입문을 가로막고 법안 접수를 막은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와 정용기 정책위 의장, 정양석 원내수석 부대표 등이 같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의 회의 참석을 막으려고 의원실을 점거한 민경욱, 김정재, 정가균 의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그래요? 못 간다며. 그냥 경찰 불러. 정식 재판 대신 벌금형 등으로 약식 재판에 넘겨진 의원 10명을 포함하면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 국회의원 23명이 처벌 대상이 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종걸, 박범계, 표창원, 김병욱 의원 등 4명이 야당 의원이나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고 박주민 의원은 약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의 현역 의원 무더기 기소가 석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의 최대 변수가 된 가운데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 상실과 함께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국회법 위반죄로 기소된 야당 의원에게 타격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오늘 기소된 의원 수가 23명에 달하는 자유한국당의 타격이 큽니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기소됐는데 500만 원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이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어 다음 대선에 나갈 수 없게 됩니다. 이어서 강병규 기자입니다. 기소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혐의는 국회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3가지입니다. 선진화법 때문에 회의장 점거를 못하니까. 회의장 옆 공간을 점거해야 돼. 국회 몸싸움을 방지하기 위해 처벌 수위를 높인 국회법은 위반하면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황 대표의 경우 4월 총선과 2022년 대선 출마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불법에 대한 저항은 무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소된 정부에 대해서 우리는 무죄 주장을 할 것이고 또 정의는 밝혀질 것입니다.
패스트트랙 전국 당시 원내투쟁을 이끌었던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공동감금, 공동퇴거 불응 등이 더해져 기소됐습니다. 나 전 원내대표는 정권 눈치 보기식 하명 기소라고 했고 한국당은 여당 무죄, 야당 유죄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오늘 발표에 더불어민주당도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의원 5명을 폭행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건 구색 맞추기라는 겁니다. 마침 이들이 검찰 개혁을 주도했던 인물들이라 보복용 기소라는 불만도 터져 나옵니다. 김철중 기자입니다. 검찰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적용한 혐의는 공동 폭행입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당시 회의실과 의안과 진입을 가로막는 한국당 관계자들을 폭행했다는 겁니다. 폭행죄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의원직이 상실되고 출마를 할 수 없습니다. 벌금형으로 선거 출마를 못할 수 있는 국회 선진화법 위반보다 처벌 수위가 낮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검찰이 한국당 기소와 기계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혐의를 부풀렸다고 비판했습니다.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폭력 고발건은 의도적으로 키워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검찰의 자기적 판단이라 할 것입니다. 기소된 의원 대다수가 검찰개혁을 주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이라 보복성 기소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활동한 사람들을 보복적으로 기소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실제 강기정 대통령 정무수석은 지난 2008년과 2010년 국회에서 폭력을 휘둘러 각각 500만 원과 1000만 원의 벌금을 받았지만 의원직은 유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충돌 당시 이 모습 기억나시는지요? 자유한국당 이미자 의원의 얼굴을 만졌다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던 문희상 국회의장. 오늘 무혐의 처분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공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의장실을 나서려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야당 의원들이 막아섭니다. 이미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두 팔을 벌려 앞을 가로막습니다. 문 의장이 임 의원의 양쪽 볼을 양손으로 잠시 감쌌다가 떼는 행동을 했는데 임 의원은 이틀 뒤 문 의장을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문 의장 측은 자해공갈이라고 맞섰습니다.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에 반대하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사임시키는 걸 막으려는 한국당 의원들과의 대치 도중 생긴 일이었습니다. 검찰은 오늘 문 의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생중계되고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성추행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격렬한 논쟁 중에 후배 국회의원을 성추행하려는 의도였다고 보기 어려워. 검찰은 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문 의장이 사개특위 오신환, 권은희 의원의 사보임을 요청하고 허가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도 국회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로 종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네, 패스트트랙 수사가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정치부 이동훈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한국당 의원들이 무더기로 기소가 됐는데 네. 제 관심은 당시 투톱이었던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예요. 이번 총선에도 좀 영향을 받습니까? 네, 한국당 당원 당규에는 국회법 위반을 공천 배제 사유로 규정하지 않아서 당장 내년 총선 공천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문제는 2022년 대선인데요.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에 나갈 수 없게 됩니다. 자유한국당은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절대 나올 수 없다고 장담하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 찝찝한 상태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국회법 위반 혐의로 출마가 막히는 피선거권 박탈. 네. 예전에도 사례가 좀 있었나요? 그 2013년에 관련법이 제정되는데 아직까지 적용 사례는 없습니다. 전적으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렸는데요. 첫 적용이니까 매우 엄격하게 판단할 수도 있고 첫 사례라서 좀 관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황 대표와 나 전 원내대표를 포함해 한국당 의원 24명이 기소됐는데 모두 500만 원 미만 벌금형을 내린다면 국회 내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만든 국회법 취지가 무색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한두 명은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판결이 나올 거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한두 명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당시 충돌을 지휘했던
당 지도부가 유력한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황 대표와 나 전 원내대표가 다른 의원들에 비해서 처벌이 좀 셀 수 있습니다. 두 사람 지난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이렇게 말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는 전적으로 당 대표인 저의 책임입니다. 검찰은 저의 목을 치십시오. 제가 그 책임의 중심에 있습니다. 제가 원내대표로서 모든 것을 지휘했습니다. 그 두 사람 모두 자신이 책임자라고 했는데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돼도 같은 입장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관심사, 재판 결과 언제쯤 나오게 되나요? 이게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와야 되는 건데요. 불법 정치 자금을 쓴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황영철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경우 1심에서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1년 조금 넘게 걸렸습니다. 패스트트랙 판결도 늦어도 2년 안에는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황 대표와 나 전 원내대표 상당히 부담 가는 상황이 된 건 확실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이동훈 기자였습니다. 새해부터 정치권의 태풍을 몰고 올 또 다른 사안, 역시나 검찰개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자마자 검찰 인사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측근들을 포함해 부장급 이상 검사들을 바꾸기 위한 검증을 모두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김윤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청와대가 조만간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인사를 단행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새로 임명될 부장급 이상 검사들에 대한 인사검증을 모두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체 대상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 인사들과 조국 전 법무장관 수사를 지휘한 검찰 간부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사장급에선 이원석 대검 기획조정부장과 한동훈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의 교체가 유력합니다. 모두 윤석열 총장의 오른팔과 왼팔로 불리는 최측근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조 전 장관 수사에 대해 청와대가 이미 옹색하다는 판단을 내린 상황이라며 인사권 행사를 통해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신년회에서 윤석열 총장을 앞에 두고 인사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권력기관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 주길 기대합니다. 저 또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임명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임명식에 참석해 윤 총장과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명의가 수술 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서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명의가 아니라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있어 법무부 장관이 최종 감독자라며 추 장관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정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검찰 인사로 최측근까지 물갈이해버리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직을 이끌어가기 쉽지 않겠죠. 그동안 원칙대로 간다를 강조했던 윤석열 총장, 이대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어떤 카드를 쓸 수 있을까요? 이동재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늘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년 다짐회에서 개혁 요구에 직면한 검찰의 현실을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올해도 검찰 안팎의 여건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한 명 한 명 악수를 하며 덕담을 주고받았지만 대검 내부에선 물갈이 인사태풍을 앞두고 고심하는 모습도 엿보였습니다. 윤 총장의 손발을 자르는 문책성 인사가 사실상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의미로 해석되면서 윤 총장 거취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 겁니다. 윤 총장은 우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는 검찰청법 조항을 얼마나 실효성 있게 지키는지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조항은 노무현 정부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려고 만들었다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검찰총장 의견이 반영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선 검사 인사 규정에 있는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서지현 검사를 부당하게 인사조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처럼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늘 새해 첫 일정으로 서울 국립현충원을 찾아 방명록에 국민과 함께 바른 검찰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검찰 간부들에게는 담담하게 할 일을 하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아파트 화단에서 폐지를 정리하고 있던 할머니를 처음 보는 30대 남성이 눈뼈가 부러질 정도로 때렸습니다.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데 재활용품을 팔아서 해외 아동을 후원해온 마음씨 고운 할머니였습니다. 서상희 기자입니다. 얼굴 곳곳이 시퍼렇게 멍이 들었고 눈은 제대로 뜰 수 없을 만큼 부었습니다. 78살 남모 할머니가 자신이 사는 경기 부천시의 아파트 화단에서 재활용품을 정리하다 만취한 30대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건 어젯밤 10시쯤. 내가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막 돌집마다 두들기는 거예요, 주먹으로. 묻지마 폭행은 이곳 아파트 안에서도 계속됐는데요. 남성은 소방 비상벨을 눌러 도움을 요청하려는 할머니의 머리를 발로 차기도 했습니다. 남성의 무자비한 폭행은 이웃 주민이 할머니를 발견할 때까지 10분 넘게 계속됐습니다. 할머니가 코에서 피가 나와서 일이 번복이 됐었어. 나중에 보니까 막 눈이 새파랗게 이게 올라오더라고. 소일거리로 폐지와 공병을 모아판 돈을 5년 동안 해외 아동 후원에 써온 할머니는 눈뼈와 코뼈가 부러져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해외 아동한테 이제 3만 원씩 지불을 하시는 거예요. 명확하게 부인적께서 많이 하시거든요. 경찰은 가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남성은 할머니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으로 경찰 조사에서는 술에 취해 아무 기억도 안 난다는 진술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2인조 절도범이 훔쳐갔던 얼굴 없는 천사의 성금 6천만 원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6년간 이어졌던 천사의 선한 마음이 상처받았을까 우려됐는데 얼굴 없는 천사는 대를 이어 기부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경찰이 상자를 들고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상자에는 지난달 30일 2인조 절도범에게 도난당한 얼굴 없는 천사의 성금이 들어있었습니다. A4 용기 박스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주민센터 직원이 성금 액수를 확인합니다. 5만 원. 소박이 12금은 12개 6천만 원. 정확히 6,016만 3,210원이었습니다. 지난 2000년 4월 58만 원을 기부한 것을 시작으로 얼굴 없는 천사가 20년 동안 기부한 성금은 6억 6천만 원이 넘습니다. 상자 안에는 소년소녀 가장 여러분 힘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메모도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더 다음에는 또 끊기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많이 했습니다. 그 마음이 안 상했으면 들었어. 하지만 얼굴 없는 천사는 성금이 도난당한 날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어 대를 이어 기부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선행은 계속할 거라고 본인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제를 통해서라도 계속 하고 싶다는 좀 의사는. 얼굴 없는 천사의 당부에 따라 주민센터는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방한복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 성금 도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지난달 27일엔 익명의 기부자가 부산 해운대구 반송이동 행정복지센터에 동전 72만 6,920원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기부자는 지난 2005년을 시작으로 15년째 선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지난해 부산 해운대 초고층 건물에서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렸던 러시아인들 기억하시나요? 국내에서 두 번째로 높은 LCT에서도 뛰어내렸다고 주장했었는데 이번에 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까마득한 빌딩 아래로 푸른 바다와 백사장이 내려다 보입니다. 남성 2명이 낙하산을 메고 옥상에서 몸을 던집니다. 한참을 활강하더니 낙하산을 편 채 백사장에 착륙합니다. 두 남성은 긴장이 풀린 듯 긴 숨을 뱉어냅니다. 지난해 11월 부산 해운대의 고층 빌딩 두 곳에서 베이스 점핑을 했던 바로 그 러시아인들입니다. 국내에서 서울 롯데타워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LCT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모습을 추가로 공개한 겁니다. Это увлечение уже унесло не 1000 жизней, а прыжки с крыши небоскреба в корейском Пусане чуть не привели 2 хабаровчан за решетку. С подробностями Павел Мельник. 당시 이들은 벌금 500만 원을 내고 출국하자마자
LCT에서도 뛰어내렸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LCT에 몰래 들어가 사전 답사를 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뛰어내린 정황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영상이 공개됐지만 경찰은 무단 침입 혐의로 이미 처벌을 받은 만큼 더 이상 수사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베이스 점프를 하는 자체는 스포츠거든요. 들어간 그 자체가 우리는 인지를 했고 그 끝까지 포함된 벌금이 500만 원 나갔기 때문에 베이스 점핑은 인간의 담력을 뛰어넘는 극한 스포츠의 하나로 러시아와 말레이시아 등에서 관련 대회가 열릴 만큼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도가 낮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데다 곳곳에 장애물이 있어 매우 위험한 스포츠로 꼽힙니다. 채널A 뉴스 홍준우입니다. 17만 3천 톤 엄청난 폐기물로 만들어진 의성 쓰레기산. 외신에도 소개되며 국제 망신을 샀던 이 쓰레기산 처리를 놓고 법적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배은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새벽 의성 쓰레기산 입구. SUV 차량 한 대가 길목을 막고 있습니다. 짐을 실은 트럭이 가까스로 빠져나가자 한 남성이 나머지 공간도 막아버립니다. 작업 차량들은 꼼짝없이 발이 묶였고 SUV 차량은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움직이질 않습니다. 17만 톤이 넘는 폐기물이 쌓인 쓰레기산에선 오늘도 굴착기가 쓰레기를 걷어내고 재활용 쓰레기를 분류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경북 의성군은 지난해 6월 2만 6천 톤 처리를 시작한 데 이어 나머지 폐기물을 모두 치우는 2차 행정대 집행에 들어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산을 소유한 업체가 행정대 집행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쓰레기산의 폐기물 분류 설비 추가 반입을 막고 나섰습니다. 자신들이 폐기물을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의성군이 수용하지 않았단 겁니다. 상대가 부조를 했거나 파산을 했거나 아니면 의지가 없거나 이런 상대에게 국가가 대신 집행하는 법이 행정대집행법이고 저희들은 행정대집행 기준이 안 되는 업체예요. 반면 의성군은 쓰레기산 소유업체가 수년간 처리를 미뤄왔던 만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본인들이 처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재활용업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최소 2년간이 경과된 후에 허가를 받을 수 있고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여기에 행정대 집행을 맡은 처리업체가 쓰레기산 소유업체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사태는 갈수록 꼬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윤입니다. 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 새해 목표로 금연 다짐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강한 중독성 때문에 작심삼일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금연 작심삼일이 과학적으로도 입증됐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따져보겠습니다. 마지막 담배를 피운 뒤 찾아오는 첫 번째 고비, 통상 2시간 후부터 나타납니다. 불안감과 초조, 집중력 저하 등이 그것인데요. 이 스트레스들 3일째의 최고조에 이르고 길게는 한 달까지 지속됩니다. 금단 증상이 48시간에서 72시간이 가장 최고조로 달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 기간을 잘 버티고 극복을 하시면은 강도가 약해지기 때문에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6개월을 버티면 금연에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말하는데요. 뇌에 있는 니코틴 수용체 수가 금연 3에서 6개월 뒤부터는 흡연 전 수준으로 줄어서 니코틴을 찾는 욕구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연 이후 오히려 소화가 안 된다거나 살이 찐다, 기침 가래가 늘었다는 분들도 있는데요. 일시적인 현상들이고 한 달 이후부터 상쇄되는 그런 반응들이기 때문에 염려를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럼 이 기간을 지나서 금연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올해 금연을 결심한 사람들의 계획들을 모아서 확인해봤습니다. 한 번에 끊기 힘들고 서서히 줄여나가려고 하는데요. 물론 어떤 방식으로든 성공한다면 좋겠지만 전문가들은 차츰 줄여가는 것보다 단번에 끊는 것이 훨씬 더 성공률이 높다고 말합니다. 커피 마시면서 버티고 있어요. 이 역시 금연에는 큰 도움이 안 됩니다. 통상 흡연자들이 커피와 술을 담배와 함께 섭취했던 버릇이 많기 때문에 커피나 술을 접할 때 다시 흡연 욕구가 생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생수나 껌, 사탕 등 흡연 욕구를 채울 만한 것을 섭취할 수는 있겠지만 가장 효과가 좋은 건 금연 치료제 같은 약물 치료와 전문가의 도움입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네, 지난해 서울 아파트를 가장 많이 산 연령대 1위는 30대였습니다. 최근에는 30대 젊은 부자들이 빌딩 구입에도 눈을 돌리고 있다는데요. 경기 불황이라지만 빌딩 가격은 오히려 오른다는데 김남준 기자가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최근 98억 원에 거래된 4층짜리 빌딩입니다. 수백억 원대 빌딩이 많은 서울 강남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꼬마 빌딩입니다. 최근 이 빌딩을 사들인 새 주인은 30대 2명. 온라인으로 해갖고 상품하고 힙스하고 돈 벌었다고. 최근 이처럼 스타트업, SNS 사업으로 큰 돈을 번 젊은 부자들이 이런 중저가의 꼬마 빌딩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에 서울 빌딩이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데다 강화된 주택 규제에 비해 상업용 건물은 상대적으로 대출이 쉽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받는다는 겁니다. 아파트랑 이런 주거를 너무 규제를 많이 해서 그런 거 투자하셨던 분들도 좀 많이 넘어왔죠. 70%는 나오는 것 같아요. 실제 한 중개업체가 분석한 20대와 30대가 지난해 강남구 빌딩을 구매한 비율은 약 30%로 40, 50대와 비슷한 수준. 역대 최고 공실률에도 불구하고 200억 원 미만의 서울 꼬마 빌딩 가격은 지난해 9.2% 올랐는데 강남 3구만 놓고 보면 상승률은 17.7%로 훨씬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스타트업 붐과 신산업 등장으로 당분간 이런 젊은 건물주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신용카드 결제 때마다 쌓이는 포인트 제대로 쓰시나요? 쓰는 카드는 여러 장인데 얼마의 포인트가 쌓여 있는지 다 기억하기도 어렵죠. 앞으로는 여러 카드에 쌓인 포인트를 한 번에 현금으로 바꿔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안건우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현대인의 일상에 빠지지 않는 카드. 포인트가 얼마나 쌓였는지 알고 유용하게 잘 쓰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포인트 있으세요 하면 있다고 그때만 확인하고 쓰는 거지 잘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주로 이 석장의 카드를 쓰는데요. 포인트가 따로 쌓이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현금처럼 쓰려면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일일이 전환 신청을 해야 하고 그나마 바꾼 포인트는 각사 포인트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가 약간 분산돼 있어가지고 좀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완화가 되면은 좀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바뀝니다. 지금까진 카드사별로 흩어진 포인트를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홈페이지에서 한꺼번에 확인하는 것까지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회한 포인트를 모아서 한 번에 현금으로 바꾸고 이렇게 모인 현금을 내 통장으로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카드사들은 각사별로 다른 포인트의 현금 가치를 표준화해 올 하반기부터 통합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배당금이나 출자금 이것도 한 화면에서 자기가 조회해서 이거를 현금화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도 앞으로 제공할 예정인데 소소하지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 그리고 편의를 높여주는 거 그런 쪽으로 아이들을 짜다 보니까 이런 쪽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5년 넘게 방치돼 사라진 카드 포인트 소멸 규모는 연간 1,000억 원으로 추산되는 상황. 일원도 놓치지 않고 똑똑하게 쓸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서울 시내버스에서는 음식물은 물론 음료도 마실 수 없습니다. 쾌적한 환경과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 아니면 과도한 조치다. 논란이 있었는데 시행 2년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버스 외에 지하철까지 살펴봤습니다. 김진희 간다 시작합니다.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 온몸을 녹여주는 따뜻한 커피 한 잔 많이들 하시죠? 그런데 시내버스에 탈 때 이 커피를 들고 타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서울시에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 금지 조례가 시행된 지 2년이 됐습니다. 과연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시민들의 인식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버스. 그런데 이 버스 안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사람들이 있어 불쾌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떡볶이 같은 거 먹는 거 본 적이 있는데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곳인데 음식 냄새 보면 보기는 안 좋죠. 흘리거나 갑자기 멈추거나 쏟거나 하면 어쩔까 그런 생각하죠.
서울시는 2년 전부터 시내버스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을 금지했는데요. 일회용 컵이나 뚜껑이 없는 병에 담겨 쉽게 살 수 있는 음료나 치킨, 떡볶이 등 포장되어 있지 않아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은 버스에 들고 타서도 안 됩니다. 버스 기사는 음식물을 들고 타는 승객의 탑승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음식물 반입 금지, 과연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관찰해봤습니다. 송파, 강남 등 서울 동남부 지역을 관통하는 지선버스. 이른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합니다. 차고지를 떠나고 1시간이 지날 무렵 한 남성이 일회용 컵을 밑으로 내려들고 버스에 탑니다. 버스 기사를 무사 통과한 남성은 힐끔 눈치를 살피더니 자리에 앉습니다. 많은 승객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회용 컵은 뚜껑이 있다 해도 음료가 셀 수 있기 때문에 반입 금지입니다. 커피를 들고 타는 승객을 제지하면 되려 화를 내는 경우도 있어 버스 기사들이 곤란을 겪기도 합니다. 다행히 이런 승객들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5명, 6명이면 그전에는 거의 대부분 하나씩 다 들고 탄다고 봐야 돼요. 지금은 안 태워요, 우리가. 그거 처음에 막 민원도 들어오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안 태운다는 거 아니까 거의 안 가지고 타요. 노선이 각기 다른 4대의 시내버스를 각각 2시간 동안 지켜봤는데요. 음식물을 들고 탄 승객은 단 1명뿐이었습니다. 반면 음식물 반입 금지 대상이 아닌 지하철에서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음식물을 먹고 있었습니다. 2호선 신설동역에서 성수역까지 내정거장 거리를 탑승해 관찰해봤는데요. 거의 모든 칸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 안에 풍기는 음식물 냄새, 다른 승객들에게는 고역입니다. 따가운 시선으로 노려보기는 하지만 제지할 방법은 없습니다. 열차 안에는 음식물 섭취를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안내 영상도 나오고 있지만 큰 효과는 없어 보입니다. 얼마 전에는 지하철 출입문 앞에서 컵라면과 샌드위치를 먹는 여성의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음식을 먹는 게 자신한테는 되게 편안하고 이런 부분이 되게 큰데 남에게는 되게 피해가 많은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것 또한 법을 규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남을 배려하는 시민의식은 물론이고 남은 음료 등을 버리고 탈 수 있도록 쓰레기통을 늘리는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김준희 간다의 김진 기자입니다. 평소 인자하고 친근한 모습이었던 프란치스코 교황. 여성 신도가 자신의 손을 잡아당기자 손을 찰싹 때리며 화를 내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사과했는데 교황도 사람이라는 반응도 많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새해를 몇 시간 앞둔 지난달 31일 밤, 프란치스코 교황이 신도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눕니다. 아이에게는 이마에 입맞춤하며 환하게 웃습니다. 하지만 돌아서 이동하려는 순간 한 여성 신도가 교황의 손을 세게 잡아당깁니다. 이어 교황은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여성이 계속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러자 교황은 여성의 손등을 2차례 내리친 뒤 불쾌한 표정으로 자리를 떠납니다. 교황은 바로 다음 날 여성 신도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L'amore ci fa paziente. Tante volte perdiamo la pazienza. Anche io. E chiedo scusa per il cattivo esempio di ieri. 지난 2016년에도 교황이 신자들에게 화를 내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멕시코 방문 당시 한 신도가 교황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겨 자신이 휠체어를 탄 소년을 덮칠 뻔하자 이기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며 꾸짖은 겁니다. 이번에도 평소 인자한 미소를 보냈던 모습과 반대되는 교황의 행동이 SNS에 올라가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황의 사과 소식이 전해지자 교황도 인간이라며 여성 신도가 무례한 행동을 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사를 방해하는 아이에게도 미소를 보냈던 교황의 반전 모습에 놀랐다는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일본판 007 도주 사건의 주인공은 카를로스 전 르노 닛산 회장입니다. 회사 돈 횡령 혐의로 재판 중이었죠. 레바논으로 감쪽같이 사라졌는데 수법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일본 검찰에 체포된 카를로스 곤 전 르노 닛산 회장. 회사 돈을 사적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 우리 돈 160억 원을 내고 지난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곤 전 회장이 지난달 25일 자신의 일본 도쿄 자택에서 달아났습니다. 성탄절 만찬회를 열겠다며 가짜 연주단을 부른 뒤 대형 악기 보관함을 이용해 도망쳤다는 겁니다. 네, 길이가 2m에 달하는 콘트라베이스 보관함입니다. 제가 이 안에 들어가도 이렇게나 많이 공간이 남는데요. 신장이 170cm 정도인 카를로스 곤 전 회장은 이 안에 몸을 숨긴 채 자택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곤 전 회장은 지난달 29일 오사카에서 자가용 비행기 등을 타고 터키를 거쳐 레바논으로 이동했습니다. 브라질에서 태어난 곤 전 회장은 레바논 혈통의 프랑스 사업가로 프랑스와 브라질, 레바논 등 3중 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영화 같은 치밀한 도주극은 레바논 출신인 아내가 기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President Trump will call on Prime Minister Abe to give my husband a fair trial. 이와 관련해 곤 전 회장의 아내 캐럴은 소설이라며 관련 외신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미셸 아운 레바논 대통령과도 면담한 곤 전 회장은 오는 8일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최근 문을 닫은 일본 백화점 직원들이 작별 인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진열대에 상품을 올려놓고 손님을 기다리는 백화점들 점점 경쟁력을 잃으면서 일본에서 작년 한 해 24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일본의 백화점들이 변신하고 있다는데 도쿄 김범석 특파원이 체험해봤습니다. 46년 전통의 일본 대형 백화점. 최근 내장을 싹 바꿔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쓰고 있던 안경이 이렇게 사라지고 새 안경이 나타납니다. 이 안경이 자신에게 얼마나 적합한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AI가 점수로 표시도 해줍니다. 眼鏡外してかけてもご自身の顔がぼやけてしまってなんとかならないかということで 손님이 새 옷을 입고 한 바퀴 돌자 거울 속 이미지가 뒤따라 나타납니다. 뒷모습까지 직접 확인하라고 3초 늦게 나타나게 한 스마트 거울입니다. びっくりしたんですけれども、でも後ろ姿とかが見やすくて 또 다른 백화점에선 AI 로봇이 손님을 맞이합니다. 손님의 표정을 보고 상대를 판단해 적절한 메뉴를 골라줍니다. なんだか眠たそうですね。あなたぐらいの若さで眠たそうな方は、がっつり甘いものを食べて、今夜は早めに寝てください。 음식을 먹는 동안에도 손님들이 외롭지 않을까 말을 걸어주고 같이 게임을 하자고도 얘기를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불황을 맞은 백화점들이 물건 대신 최첨단 기술을 앞세운 서비스를 판매하며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 여부 결과가 잠시 후 나올 예정입니다. 광화문에서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었지요. 오늘 영장 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나온 전 목사,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내가 감옥에 갈 테니 박근혜 전 대통령은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전광훈 목사가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법원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목이 타는 듯 잠시 통에든 물을 마시더니 이내 자신의 폭력 집회 주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혐의 전면 부인하신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부인이 아니라 사실이니까. 우리는 비폭력, 비무장, 그리고 4.19식으로 한다. 전 목사는 지난해 개천절 광화문에서 개최한 대통령 하야 촉구 집회에서 이른바 순국 결사대를 조직해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목사는 경찰관 폭행은 탈북자 단체가 독자적으로 한 일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탈북자 단체가 행사 마치고 먼저 행진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을 시도하기 위해서 우리와 관계없이 경찰 저지선을 돌파해서
구속 요건인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도망갈 리도 없고 증거인멸이 뭡니까? 다 공개돼 있고 이미 유튜브에서 계속 돌아가고. 하지만 영장심사 전 법원 앞에 모인 지지자들 앞에서는 감옥에 다녀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제가 감옥을 잘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옥을 가는 대신에 이 시간 즉시로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기를 바랍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집회 현장에서 헌금 명목으로 거둔 돈을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는 청와대 인근 빌라 임대료로 쓴 정황을 포착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정 목사는 이 밖에도 내란 선동과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입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지금 들으시는 노래는 우리나라 애국가처럼 북한을 대표하는 북한 국가입니다. 이 가사는 월북 시인 박세영이 썼는데요. 저희 채널A 취재 결과 국가유공자가 안치된 국립현충원에 이 박세영이 북한에서 지은 시가 10년 동안이나 걸려 있었습니다. 현충원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박건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6.25 전쟁 참전용사와 애국지사유해 16,000위가 안치된 국립서울현충원 충원당 재래식. 임진강으로 시작하는 시구가 적힌 붓글씨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구, 1946년 월북해 북한의 애국가를 작사한 공로로 고문작가 칭호를 받은 박세영의 동명시 가운데 일부입니다. 북한에서 유행가로 불리기도 한 임진강 일현은 임진강 넘어 남한의 고향 땅을 그리워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연에선 남한은 궁핍한 반면 북한은 이삭이 넘실거린다며 체제를 선전하는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40년 넘게 금지곡으로 지정돼 있었습니다. 새해 참배에 나섰던 유가족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참전용사들에게 모신데 거기서 좋은 추모 시를 써놓으면은 국가유공자 한 사람으로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의 붓글씨는 한 시민단체가 2010년 6.25 전쟁 60주년에 맞춰 감사와 보훈이라는 주제로 주관한 전시회에 출품받은 뒤 현충원에 기증한 작품이었습니다. 해당 서예 작가는 시구가 인상적이어서 인용했을 뿐 시인이 누군지는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10년간 문제의 시구를 전시해온 현충원 측은 채널A 취재가 시작된 직후에야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내용이 있었는지 몰랐다며 즉시 치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우리나라 화장품은 외국인들도 못 사서 난리일 정도로 우수하죠. 여기에 우리 메이크업 아티스트들도 K-팝 스타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K-뷰티의 현 주소 김기용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오늘 서울 명동에서 만난 외국인들은 K-뷰티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When I use Korean cosmetic, I hope I become a like normal Korean girl. I love using Korean cosmetics. 앞서 지난해 11월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K-뷰티 페스티벌에서도 외국인들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세안 국가 정상들의 부인들도 대거 참석했는데 93세 말레이시아 총리 부인도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의 높은 관심은 수출에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2004년 2억 달러 수준이었던 화장품 수출은 매해 증가해 2012년 1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특히 2016년 42억 달러에서 2018년에는 63억 달러까지 늘어나는 등 최근에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K-뷰티 성장 배경에는 우리 화장품의 기능과 효과가 뛰어난 측면이 크지만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화장법으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의 성과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K-뷰티가 굉장히 섬세하고 그리고 제품력도 굉장히 우수하면서 이 K-뷰티의 루킹이 아름다운 거에 또 매료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근에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의 생활을 모티브로 삼은 드라마까지 제작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올해 K-뷰티 성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김기용입니다.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우리 대표단이 호텔을 통째로 빌려 선수들 먹거리를 챙깁니다.
앞서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선수촌 급식에 사용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는데요. 이에 대비해 대한체육회가 선수촌 인근의 호텔을 빌리게 된 겁니다. 우선은 우리나라에서 안전한 식자재를 공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통관 문제로 전량 일본으로 가져가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불청객 미세먼지가 찾아왔습니다. 대기 흐름이 원활하지 않고 중국발 스모그까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내일도 호흡기에 치명적인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이어가겠습니다. 국외 미세먼지가 추가로 유입돼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에서 탁한 공기를 보이겠습니다. 계절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미세먼지 탓에 환경부와 서울시는 오늘부터 서울 금천과 동작, 영등포구 세 곳을 미세먼지 집중 관리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환기시설과 식물벽을 설치하고 진공 청소 차량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등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시행될 전망입니다. 내일도 온화한 선풍이 불면서 큰 추위 없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영하 3도, 강릉 2도, 대구 영하 1도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영상 5도, 대구 9도 등으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상 해안은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강원 산지에는 모레까지 강풍이 동반돼 화재 위험이 높습니다. 등산객들은 작은 불씨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은 혹한 소식은 없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눈비 소식이 있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도 깨끗하게 씻어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예능에선 귀여운 짐꾼, 투덜이 캐릭터지만 뛰어난 연기력도 가진 반전 배우 이서진 씨. 2020년 첫 고액 기부자로 아너 소사이어티의 이름을 올리는 더 멋진 면도 보여줬습니다. 대중에게 받은 사랑을 보답하는 것이라고 기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답답한 국회를 떠올리게 됩니다. 명예로운 직업이지만 행동은 아너 소사이어티와 너무나 거리가 멀지요. 기부는커녕 우리들이 찍어준 표값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내일도 뉴스에입니다.